하고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김기라고 합니다. 그 며칠 전에 계실마을 다녀오셨죠? 예. 제가 그 동네 사람입니다. 예. 그 어머니 노모님이 그 이제 지금 살고 계시고 저는 이제 격제 근처에 나와서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집에 갔다가 이제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학시, 여러분 도학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래. 전필제의 도학시, 이제 전필제의 도학시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연구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강의할 것도 제 나름대로 자료를 찾고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필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육 많이 받으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셔서 전체적인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개 전필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제 두 가지는 이제 도학, 문장, 이제 정사, 이제 또 더 붙이면 교육, 이 전체적으로 한국 철학 또는 한국 문화 발전에 이제 큰 기여를 하신 거죠.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겁니다. 도학, 그다음에 문장, 그다음에 정치적인 면, 그다음에 교육적인 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큰 봉우리를 이룬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역시 도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어떤 정신적 지표 그리고 어떤 행동 요강 또 삶의 어떤 방향성을 지시해주는 하나의 자동차로 말하면 이제 엔진과도 같다. 그렇게 이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필제의 전체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학에 대한 것, 전필제의 도학자, 도학. 그런데 도대체 뭐지? 도학이 뭐고 전필제는 도학에 무슨 영향을 줬다는 거지? 이렇게 또 의심을 가져볼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학문이 미천하지만은 이제 이번 시간 하고 다음 시간 하면은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제목이 도학시니까요. 이 도학시라고 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는 뭐냐면은 문학 플러스 도학. 즉 쉽게 말하면 도학은 철학적 어떤 요소예요. 이제 철학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철학은 철학인데 행동적인 것, 그러니까 행위적인 것, 체득한 것 모두를 포함해서 말하는 철학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철학 그러면 그냥 지적 탐구하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도학은 그와 동시에 크게 한계되지 않고 그것을 몸으로 그냥 체득하는 거. 그 이론과 실기가 다 녹아있는 철학. 그것을 이제 도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도학시는 도학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부분, 도학, 철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요 두 가지가 이제 어우러져서 이른바 이제 이것을 이제 도학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학시. 그러면 이제 이 도학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자면 이 전필제의 어떤 도학 사상적인 그런 면도 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분의 이제 어떤 문학적인 경향, 성향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자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도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인데 도학은 무엇고 또 성리학은 무엇이고 또 유학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아주 소시적에는 왜 용어가 다 다른 것인가? 이제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보다 왜 그럴까? 이게 뭘까? 이렇게 약간 머리에 혼선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유학은 이제 선진시대는 진나라 시대 이전, 즉 진시황이 천하 통일하기 이전의 시대를
선진 시대라고 합니다. 선진 시대의 유학은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공자, 맹자, 그리고 순자도 성악설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역시 유가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자, 맹자, 그리고 순자를 포함하는 이 사람들이 이 주장하는 하나의 학문 체계를 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공자의 경우는 이제 인을 주장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맹자는 거기에 의자를 덧붙여서 인의를 하나의 이제 단어화 시켰고, 그 다음에 순자 같은 경우는 특히 성악설로 보기 때문에 그 예법, 예가 말하자면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행동 규범인데 여기에 강제성이 붙으면 법이 되죠. 그래서 순자는 이제 좀 예를 중시하고, 그 순자의 제자가 한비자인데 한비자가 거기에 강제성을 투여한 철학, 이른바 법가 사상을 완비했잖아, 그죠? 그런 맥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자도 유가인데 사실은 또 순자는 법가의 또 시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비자가 거의 법가를 완성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 성향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우리 이 한국에서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실제로는 공자, 맹자 사상, 성악설은 제외하고, 순자의 성악설은 제외하고 공자, 맹자의 그 인의 사상, 그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이론이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현재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공자, 맹자 당시는 춘추 전국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백성들은 전쟁에 괜히 끌려가서 남자들은 그 화살바지 돼서 아무 의미도 없이 죽어요. 여자들은 길싸움하고 농사지어서 지어놓으면 또 어떡합니까? 나라에서 싹 다 걷어갑니다. 그 어떻게 살아요? 그것을 공자, 맹자는 목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라고 해서 제시한 것이 인이요, 인의라고 하는 키였습니다. 그 당시에 써먹지를 못했지만 제후들이 벌써 눈에 그 남의 나라 빼앗아서 자기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벌써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착한 말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게 공자, 맹자 사상은 지금까지 이제 다시 부활한 거죠. 그 당시로는 약간 제후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지만 한나라 시대 이후로는 한나라 같은 경우도 당장에 유학을 국가에 이제 한나라 제일 초기는 도교 아시죠? 도가 철학, 노자를 중심으로 도가 철학이 국초를 장식했다고 한다면 한무제 때부터는 유학이 국교가 됐어요. 그때부터 유학은 쉽게 말하자면 이제 세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조선 시대까지 쭉 그래 왔던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이 현실적인 문제 이것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 선진유학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리학은 서기 연대로 하면 이제 송나라 때인데 대개 서기 한 1000년 정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의 또 이제 유학이 이렇게 이제 뭐 이론적 큰 발전보다는 사실은 한무제 이후로 유학은 그 나라의 하나의 어떤 그 정치의 지표, 이제 인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관직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어떤 철학적으로 아주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 같은 경우는 그 불교와 노장 철학, 또 그리고 노장 철학에서 나온 도교 철학, 이것들이 이제 민간에 굉장히 유포돼서 당시에 그 지식인들은 대부분 노장 철학, 불교 철학에 이제 사서상경을 우리 유학 경서를 보고 나면은, 그때는 사서상경이라 안 그랬어요. 그냥 5경, 6경, 이제 5경이라 그랬죠. 5경을 보고 나니 뭐 그 유학에 대해서는 많이 볼 책이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노장철학, 불가철학 쪽으로 무한이잖아요. 그쪽으로는 책만 해도 무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자연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지식인들 사이에 유학은 이제 좀 등한시되는 그런 성향이 오는 것이죠. 이제 불과나 도가의 어떤 이론 그 넓고 또 굉장히 깊어요. 그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유학을 그냥 등한시로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송나라 때 이제 들어와서 이른바 우리가 이제 주렴계, 렴계 선생이라 그러잖아요. 주돈이 주렴계라 그래요. 자, 주돈이 주렴계 네, 이제 같은 사람이죠.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북송 초에 이 전통의 공명 사상에다가 현실에서 백성들 고통을 제거해주고 또 현실에서 우리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벌써 효제 충신, 전필재 선생이 강조하는 효제 충신이 이미 그 공명 철학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이런 면, 이것들을 좀 더 호소력 있게 이것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이론 체계를 만드는데, 그 이론은 당시에 그 학자들이 능숙했던 노장 철학도 불교 철학의 그런 이론들도 조금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학의 가치를 지향하지만 이론 전개 방식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유행했던 불교 철학, 노장 철학의 어떤 틀들을 수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틀 위에 이제 어떤 유학 윤리 철학을 더 이제 강화해서 설명한 것이 그게 이제 성리학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주자 때 완성이 되었어요. 거기 이제 아까 말한 주렴계에서 송나라의 성리학은 시작되어서 장행거, 그다음에 소강절, 또 정명도, 정이천 이 현자들을 거쳐서 주자, 우리가 아는 주자에 와서 그 이론 체계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주자가 완성했다고 해서 주자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자학과 성리학도 또 혼동되셨죠.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주자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성리학을 그냥 주자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정주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주자가 직접적으로 주자의 학문 체계를 완성하는 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정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정명도, 정이천, 요 형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자가 그 주렴계로부터 영향을 쭉 그 이하로 쭉 받았지만 특히 두 정자, 정명도, 정이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자학을 또 다르게 정주학이라고도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략은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 많이 하면 또 한 달 내내 되거든. 그래서 시간은 그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이런 거구나 이제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도학은 무엇이냐? 도학은 이제 역시 이제 큰 범위로 보면 이제 유학이죠. 유학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리학에 있어서 좀 행동적인 측면. 우리가 이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유학에서 흔히 본 것처럼 뭐 이기론, 뭐 심성론 등등, 이게 굉장히 이론 체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론에서 앉아서 그만 탐구하다 보면 그걸로 일생을 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지적 단련은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설왕설래 왈가왈부만 또 많아져 버릴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위험성, 이제 어떤 이론성, 지적인 탐구에만 흐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간파하고, 그거보다는 이미 드러나 있는 이 이치를 가지고 그 자체를 행동화해서 내가 체득하고 내 것화 만드는 학문 체계. 쉽게 말하면 성리학의 가운데에 그 행동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화된 성리학자들. 그래서 큰 범위로 말하면 성리학이고, 더 큰 범위로 말하면 유학이고, 이제 그 성리학 속에 조금 전에 어떤 실천적, 행동적 측면이 강화된 것을 도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조선 전기에는 그 유학이 어떤 도학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었죠. 자, 그리고
조선 중기 이후로 이제 태율이 나오고 그때부터 물론 그분들도 밑바닥에 도학적인 요소를 깔고 있지만 이제 이론적 탐구가 좀 더 치열해지고 급기야 뭐 조선 말기에 와서는 인물성이 같으냐 사람과 생물들의 다른 생물들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이런 데까지 이제 사변적인 철학이 이제 전개된 것이죠. 그럼 그때하고 조선 전기의 전필제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졌던 이 도학 사상가들과는 약간의 이제 좀 추구하는 성향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죠. 후대로 갈수록 이론적인 형이상학적인 좀 어떻게 보면 좀 관념적인 그런 성향으로 좀 흐른 면이 있어요. 그러나 전필제에 있던 그 당시의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실천, 체득, 현재. 왜냐 또 외부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이제 훈구파가 엄청 득세하신 거 아시겠죠? 뭐 한명의 유자강 이런 사람들 만만치 않아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따글따글한 게 그때 당시에 조정의 상황이었어요. 아차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긁고 넘어지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도학하는 이쪽 도학파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이론적 탐구보다는 현실의 이 문제 우리가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는 어떤 현재의 상황 또 그 압박은 왜 당하느냐 하면 사실은 개혁적인 그런 모습 이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라든지 정치적 이런 그 중요한 그 이권들은 훈구파에게 다 넘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의 일반 백성들의 어떤 이권들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밀양 지역 이거 누구 훈구 대신 누구 줘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여기 백성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완전 종이 소장농이 이제 되는 것이겠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훈구 대신들의 마음대로 국정을 전행하는 거, 불의하게 전행하는 거 이런 것들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시 상태에 있었다라고 비상시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거기 앉아서 우주의 고매한 이치 이활 기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이 지적의 학문적 진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시간적, 역사적 전개를 겪으면서 이게 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철학이 뭐 이기 철학 등등 어떤 행위사학적이고 그러니까 아주 난해한 그런 철학으로 들어가고 그런 개념 관념들을 제공해 주기 위한 하나의 또한 토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학 시대를 겪어야만이 말하자면 이기설 그런 것들을 논하는 이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성리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 상황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도학의 특징은 무엇이냐? 실천, 행동.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공맹유학과 또 직결이 돼요. 공자맹자 뒤져보세요. 네가 먼저니 기가 먼저니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학자 아니라고 할 겁니까? 그거 아니겠죠? 유학의 진정한 면목은 무엇이냐? 실천입니다. 내 속에 이미 착한 본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훈련을 시켜서 밖에 나가서 효제 충신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질서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다. 그것이 도학이지. 위로는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겠다. 전필제 같은 경우는 환치정기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다른 데도 뭐 경연할 때도 마찬가지고 임금 보고 악하게 하라고는 그렇게는 안 했지. 오로지 성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해서 임금의 정신을 개조시키고 백성들의 풍속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잡고 그러고 그 공부를 하는 그 선비들 자체는 자기의 성정을 도야하고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 이론적인 이런 것을 그 당시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비상시니까 전시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도학이라고 하는 게 막 전파돼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엄청 바빠요. 현실적이고 투쟁적이고 그랬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앉아서 초철 뭐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 안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 봤을 때는 그 실천 철학하는 도학하는 그 가운데 이미 그 마음의 세계 저 도의 세계를 뚫어봤다는 흔적이 여기 오늘 배울 거. 이미 이론적 뭐 그게 탐구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도를 깨쳤다. 그러면 또 좀 말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즉 본체에 접근을 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실천하고 뭐 효제 충신하는 그건 에이 시시해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 이 하늘의 천지의 오묘한 도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표현할 겁니까? 언어와 행동 이 말고 이것을 바르게 하는 그 바탕 그거 말고 다른 걸로는 드러날 수가 없고 표현할 길도 없어요. 자, 그래서 말이 길었는데 이제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것 대충은 아시겠죠? 뭐 전들 100% 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보고 또 다른 학자들 정의한 것들 살펴보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아웃라인만 대략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도학 됐고 전필제 이제 문학은 대체로 이 우리 한국에서는 전필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연구는 거의 없다 적다라고 봐야 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할 때 결국 알게 되시겠지만 이 전필제가 그냥 그 도학의 종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연구하는 것은 문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 제가 볼 때는 전필제 시집 문집 여기는 이 속에 도학적인 요소가 들어있거든요.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단순한 시문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조명은 약하게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도 지금 제가 이번에 뭐 이게 강의하는 이걸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뭐 시발점이 된다. 아니 어쩌면 시발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있지만 잘 몰라 사람들이.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됐는데 뭐 여기는 잘 안 됐고 여기는 이미 이제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자 많이 진행되어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부터 그랬던 거예요. 전필제의 시문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뭐 서거정이라든지 성현이라든지 또 김수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관학파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문학적으로 말할 때는 사장파라 그래. 사장. 문 그 자체의 이제 그 관심에 초점을 이제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는 이제 사장파 문학이라 그래. 사장파 문학은 문 그 자체를 꾸미는 거, 따듬는 거, 그게 치중하는 학파를 사장파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한 그 당시에 새로운 이제 문장의 어떤 방향, 습관, 그게 이제 탄생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필제의 시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현이가 용제총화라는 책을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필제를 그 편찬한 동문수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참 촌스럽다. 뜻은 참 고와하고 맑고 참되고 한데 문학으로서의 의미는 조금 촌스럽고 기세가 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딱 이거구나. 그러면 그쪽 계열 사람들이 보는 문학관하고 전필제가 썼던 이 신문들의 성격하고는 비평을 했으니까 비평의 대상이 뭡니까? 전필제 시는 참 어떤 문학성도 있기는 있어. 뭐 그런 게 뭐 여기 우리 주에 나와요. 여기 보면 우리 1장 들어가는 말 제일 아래에 보세요. 성현 1번 주석을 한번 보세요. 있죠? 성현은 용제총화 근10에서 개온이 이제 전필제의 자 아닙니까? 김종적의 문장은 번화한 것을 싫어하여 동문수에는 다만 순후한 글만 취했다. 전필제 뜻은 이거지. 순후한 거. 순수하고 두터운 거. 그러니까 어떤 인성도야와 관련 있는 이거 이야기죠. 비록 그 뜻이 규범에는 도달하였지만 그 시의 본래 정신에 도달했단 말이야. 그러나 시들하여 기상이 없으니 볼만한 게 없다. 그러면 됐죠. 이제 이러한 성향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른바 이제 전필제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문학 성향은 뭐 처사 문학이라고도 하고 뭐 살인 문학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 여하튼 저 관학파 사장학의 그 말하자면 문학 정신과는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일단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일단 여기서 보면 이제 벌써 우리는 도학시와의 연결고리를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부미하게 꾸미는 그런 것보다는 좀 실질을 숭상하고 시의 본래 정신에 충실하였다. 시의 본래 정신은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생각사, 이거 어설문자거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사탁할 사자입니다. 사악하다 할 때 시경의 본 정신이 뭐냐? 생각이 사탁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떻다는 거지? 순수하다 이 말이죠. 순수한 거. 이건 술주자를 써도 되고 순수한 거. 순수한 게 그리 인간의 본래 마음, 본래 천성에 도달하는 겁니다. 시를 왜 공부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뭐 있긴 있겠지. 단 어떤 수사적 어떤 단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 표현도 멋있게 하고 그것도 좋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 이겁니다. 이거 뭐니 해도 적어도 유학에서의 시 정신의 근본은 사무사예요. 그래 논어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시경 300편을 모두 이제 이 정리해서 읽어보고 거기서 그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해본다면 사무사 이거란 말이지. 여기 이제 시경 속에 사무사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경에 있는 구절로서 시경 정신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바로 사무사다. 여러분들 사무사의 경지에 가보셨어요?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에 사특함, 나쁜 악념, 간사함이 없는 그 순간 본래 청정한 모습 툭 들어와 있을 때 이 모습 여러분 뭐 한 번 체험해 봤겠지. 사실은 수시로 체험합니다. 인간은 늘 또 순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본성이 그러하니까. 그러다 보면 또 현실에 또 욕망이 끄달리다 보면 그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현실에 부닥치더라도 온데간데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나 사무사에 이끌어가라고 하는 게 바로 시를 배우는 근본 이유죠. 그런 확률이 시를 공부하면 그럴 확률이 줄어들죠. 이제 끄달려 욕망의 외부적인 요소에 끌려가는 그런 요인들이 자꾸 줄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를 연마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시야말로 잘 보면 시정신 근본에 도달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수련이고 그것이 도학이고 그것이 가장 오묘한 철학이에요. 그거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불교로 말한다면 그것은 깨달음의 경지, 그 순간 불성이 본래 작동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럼 그 밖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시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필자는 시의 이 정신, 이게 근본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도학, 이제 문학의 요소를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학과 문학이 서로 만나는 접점을 이제 연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뭐 제 강의하는 걸 막 읽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 유인물에 이제 바탕을 두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맥을 짚어 가고, 이제 필요한 부분은 또 읽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필재 씨의 내재된 도학적 성향, 요거 용어는 알아야 되겠죠. 도학시의 의미. 요거는 다소 이제 제가 학술적으로 다소 이제 여러분들 혹시 뭐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도 요거 가지고 와서 쓰시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발표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에 글이에요. 그 액기서만 뽑아와서 이 글을 만드는 거예요. 자, 도학시는 뭐냐? 도학적 성찰을 문학의 형식을 통해 드러낸 시. 요거를 도학시라는 용어보다는 더 선제해 있었던 것은 담리시, 말씀담 이치리자, 담리시라고 해요. 요게 어디에 나오느냐 밑에 보면 사고제요의 염락풍화라고 하는 그 조의 해석에 나옵니다. 담리시라고 그래요. 담리. 말씀담. 자, 말씀 문자하고 말씀담 이치리자. 이치를 논담하는 시. 여기 이제 원래 더 오래된 그 용어가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제 도학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철학적 깨달음을 그 성찰을 문학 형식으로 드러내는 거. 그냥 저 나무를 보고 무심히 나무만 드러내면은 그건 일반 시고, 저 나무를 보고 저기서 추나 추동에 흘러가는 그 이치를 간파해서 그것을 담아내면 그거 뭡니까? 그건 도학시가 되는 거지. 다른 말로 담리시가 되는 거죠. 되시겠죠? 자,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알아놓으면 좋은 것은 이제 시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이제 언지라 그래. 언지. 내 뜻을 말하는 그게 시예요. 우리 뭐 현대시 하는 분들도 여러분 중에서도 뭐 현대시 하는 분도 이런 그런 분들이 이 공부를 빨리빨리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래도 어쨌든 자꾸 듣고 보고 했던 그런 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그래 시의 본질은 뭐냐? 그건 서경에 사서상경 중에서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언지 뜻을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시예요. 또 시는 언지고 가 노래 같자 노래는 영언이라 그 뜻을 말했던 그 말을 길게 늘어서 읽는 거. 이게 영언 말을 이제 길게 늘어서 쭉 읽는 거 그걸 이제 노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럼 결국 보면 노래 가사가 됐네 시가 그죠? 노래 가사가 시예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곡조를 입히면 그게 노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도학시가 지금도 읽혀지고 있었던 그 문서로는 이제 염락통화 요 가운데 중간 지점에 있죠. 염은 주렴계 렴자고 락은 정자라고 하는 사람이 낙수 지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염락은 뭐 성리학을 대표하는 하나의 용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또 염락 관민지학 뭐 이렇게도 말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염계와 그 주렴계 그다음 낙수가에 살았던 정자 이런 종류 사람들이 읊었던 시 그것을 염락풍화라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일상적인 시인들 같은 그런 시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진리의 깨달음이 와서 또 어떤 느낌이 와서 쑥 쓸 때는 또 이 문체가 조금 달라지죠. 약간 철학적인 성향이 담겨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뽑아 놓은 게 염락풍화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에도 한국 말기에 뭐 오현풍화 뭐 그런 식으로 누가 편집했던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불교로 말하면 그 오도성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 여기로 말하면 도학시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스님들도 뭐 구름 보고 그냥 구름을 읊을 때도 있고 구름을 보니 인생 무상이 떠오르는구나. 저 한 조각 구름 일어났다 흩어지는 것이 저것이 바로 우리 삶이구나. 탁 맞는 말이죠. 그냥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내가 어느 순간 필이 쫙 왔을 때 읊을 때는 그건 다른 거예요. 말장난하고는 다른 거단 말이에요. 예? 어느 순간 각성이 왔을 때 응? 그런 걸 이제 동학시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이제 스님들 시에도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이제 그쪽은 그쪽 논리를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은 또 이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있고 그렇긴 하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넘기면 이제 우리가 알아놓으면 좋은 것은 전필제의 이제 문학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게 다스릴 리자입니다. 이치 리자도 되는데 다스릴 리자도 해요. 여기는 리성정이라 했잖아요. 전필제 산문에 들어있어요. 자, 이 시는 뭘 하는 거냐? 성정을 다스리고 그랬잖아. 그건 내 마음 다스리는 거야. 시가. 그냥 시를 그냥 지으면 이 말장난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의 또 수사적인 면에 치중해버릴 수가 있다 이게야. 그거는 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시경 정신을 개성한 유학자들의 세계의 시인들, 문인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간사함이 없는 게 뭡니까? 성정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달풍화. 달은 이제 통달 펼친다 이 말이에요. 풍화. 풍화는 이제 교화를 하는 거죠. 교화를 펼치는 거라. 그러면 시의 본질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전필제가 생각하는 거, 또 시경이 생각하는 거. 이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을 인간다움으로 순화시키는 하나의 도구인 거라. 그러니까 이 시라고 하는 것이 논어의 한 구절처럼, 주자의 명언 한 구절처럼 그런 의미가 사실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문학적으로 드러낸 것이 뿐이지 추구하는 것은 뭐다? 똑같다.
형식이 좀 다를 뿐이다. 구어체로 하느냐, 서술체로 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어떤 이왕이면 좀 예술적인 그런 미를 추가시켜서 전달할 것인가. 아름답게 전달되면 더 잘 전달이 되죠, 사실은. 이제 그런 효과를 가진 게 시의 본질이라고 전필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성정 달교화. 그래서 이성정, 내 성정을 다스리는 것은 사실은 그 유학자에 있어서는 뭐냐면 자기 수양, 즉 수기라 그래. 닦을 수자. 그 다음에 자, 풍화를 편다는 그건 뭐겠습니까? 치인에 해당되겠죠. 풍화를 교화를 하잖아요. 그건 사람 다스리는 것이 그게 치인이다 이 말이죠. 치인. 자, 전필제가 요게 지금 우리가 이제 저 보면 영가 연계 집서 거기에 서문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도 그러한 정신 위에서 창작 활동을 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저러한 내용, 즉 리성정 달풍화적인 이러한 그 어떤 문학의 그 흐름은 사무사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송나라 때 와서 주렴계 같은 경우에도 밑에 이제 주렴계는 뭐라 했죠? 무는 도를 싣는 도구이다. 제도. 우리 제도지기다 그러잖아요. 그 주렴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도, 시를 제, 돛길 돛자. 무는 뭐 하는 거냐? 도를 싣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자는 뭡니까? 도는 문의 근본이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지엽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근원으로 하고 도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필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러한 문학적 그 어떤 정신을 개성합니다. 그래서 그 도를 이제 거기서는 이 표현에서는 경술이라 그러죠. 경학을 다스리는 그게 도학이에요. 이제 철학이죠. 경이죠. 경술은 근본이 되고 문학은 그다음에 뭐 지엽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급기야 결국에는 도문일치, 도 속에 문이 들어있어야 되고 문 속에 도가 들어있어야 된다. 도문일치론을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도문일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문에 대해서 가치를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도문이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도 속에 문이 있고 문 속에 도가 있다. 그렇게까지 어떤 문학관이 더 진일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문일치. 도와 문이 결코 둘이 될 수 없다 이거지 이제. 자,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전필제에 그러면 시문은 뭡니까? 시문이 아니고 도를 표현하는 뭐 도구이지. 그게 충실한 것이지. 그래서 저기 용제총화의 성현도 관학파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거기서도 전필제는 시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라 이제 참 그 시 정신에 근사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이게 뭐 좀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맛이 없다 이거야. 그거는 전필제 시의 하나의 특징인 것이지. 그럼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유학의 본질에서 봤을 때는 아주 충실한 그런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전필제 시는 저는 이제 이거 한 몇 번 전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봤는데 이거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뭔가 확 순화가 되고 정화가 되는 거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원래 제가 사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뭐 당시라든지 송진 저는 또 저가 시 짓고 뭐 이래 하는 걸 좀 좋아해요. 감사. 여러분 이 시가 정말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경서를 배우고 뭐 주역을 배우고 좀 철학적인 수련만 할 때는 그때 선생님은 오직 선비는 뭐냐 이치를 연구하고 덕행을 닦는 거 그 밖에는 선비의 길이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 밖에는 그런 거 글 짓는 것도 하지 말고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얘기요. 뭐 그런 이제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예 하고 이제 진짜 그런 줄 알고 저는 젊을 때도 이 검은 옷을 입고 나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 세상하고 끊어진 사람이다. 왜 선생님이 천리를 연구하고 떡 닦는 사람이 되어야 했지 세상에 저런 거 어울리란 말을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뭐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엄청 이제 좀 뭐 하셨고 그 천신 같은 이 선생님 돌아가시면 이 글을 어디서 배울까? 하루도 안 쉬고 제가 글을 이제 공부를 이제 배우러 가고 달달달 외우고 막 이렇게 연구하고 선생님께 묻고 막 이렇게 몇 년을 그래 살았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군회를 갔다 왔어요. 그 사이에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새로 이제 선생님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아직 공부가 덜 끝났으니까 그런 저 인근에 있는 그 춘산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 그 넘어서면 합천이라는 고을이에요. 가면 이제 운자만 내리면 그 자리에서 쫙쫙 시를 내려 쓰는 그것도 그냥 시가 아니고 대명시를 쓰는 그런 어른이 계셨어. 그때 그 선생님은 그 70대고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했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은 자연히 좀 시 공부도 우리 우리 조선 문집의 절반은 철학적인 것이고 절반은 문학적인 것이에요. 문학의 절반적인 것은 또 시예요. 아 그러면 이 글을 공부하는 사람이 또 시를 안 배우면 안 되겠다는 거라. 또 그리고 마침 뭐 고문진보라든지 당시라든지 이걸 배워야 될 그런 과정이 단계였어요. 그럼 마침 시 선생님한테 시를 배우게 된 거라. 그래 처음에 이제 시를 쭉 당시 처음에는 이게 선비가 뭐 이런 걸 보고 앉았어요.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하다가 한두 달 지나고 또 나보고 시를 지어오라 합니다. 이제 시를 또 말도 되지도 않게 막 지어갔죠. 그럼 몇 번 지어가면 따듬으면 선생님이 탁 보면 한순간에 틀고 탁탁탁탁 글자를 한 3초 만에 끝내버려요. 탁탁탁탁탁. 이 어른들 다 알아요. 춘산 이상학 선생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셔서 90 몇 살 때 지금 살아계시면 100한 살 이래 되셨겠죠. 그래 이제 한 몇 달 오랜 세월도 아니에요. 뭐 겨우 한 세 달 정도 뭐 그래 지냈어요. 그래 그 우리 계실 마을 와 보셔서 알겠지만 그 앞에 보면 종택에 앞에 보면 산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접무봉이라 그래. 나비 접자 춤출 못자 접무봉이라 그러고 뒤에는 이제 그 화산 뒷산은 화산이라 그래. 개화산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제 사랑문 방문을 턱 열고 앞에를 턱 보면 늘 앞산 그걸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비가 내리고 여름날 막 안개가 서려 있고 뭐 안개 서리는 산 예사로 봤는데 아이고 어느 순간 탁 봤을 때는 옛날에 보던 그 산이 아니다는 거야. 척 느낌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게 막 정서가 쫙 긴장되고 굳어있던 이런 것들이 아스팔트가 녹는 것처럼 유연해져 버리는 거라. 그럼 그 뒤로부터는 사람이 뭐 희롱이라고 옛날에는 그런 거 다 우습게 얘기했다고. 어째서 화를 내고 어째서 슬퍼하고 그런 거는 누르고 아무 표시가 안 나야 도인이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공부를 더 하다 보면 그게 아닌 거고 희노애락은 일어나야 되는 거. 그거는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쁠 때 안 기뻐하면 그 사람이요? 로봇이지? 화낼 때도 화낼 줄 알아야 돼요. 적당하게 넘어서면 안 되지. 그것이 이제 중용이라는 거예요. 중용. 희노애락이 발동해서 다 절도에 맞으면 그게 다 도예요. 그걸 화라고 해요. 우리 집 마당에 중화서당이라고 해놨거든. 그 대청에 중화. 그 시의 경지는 결국 이걸로 가는데 보탬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정을 다스리는 거지 뭡니까? 내 성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반칙이고 일어나서 폭발적으로 넘어서는 것도 반칙이라. 어때야 돼? 일어나서 그 상황에만 적절하면 돼. 그게 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중용에서는 화라고 표현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뭐 제 경지로 그때 뭐 20대 경지로서는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제 시 공부를 하니까 뭔가 정신세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좀 이 공부 속에는 긴장되고 엄숙한 면도 있지만 이게 유연하게 풀려서 자유분방할 줄도 알고 혼자 밤이 깊도록 저 달을 쳐다보고 밤을 새울 때도 그럴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 그게 인간이 되는 게 이제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래 시라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이 효험을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 지금도 저는 잘 짓지는 못하지만 나는 또 뭐 생각이 나면 시를 지어보기도 하고 조만간에 시집을 내가 이제 내려고 그래요. 그 효험이 있다 이게 분명히 100중 100%. 그런데 또 이놈의 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해보려고 출시해보려고 하면 그건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 그거는 하나의 나의 작업거리 대상,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지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물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텅 비고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썩썩 바뀌어.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뀔 택이 없어. 자, 그래서
전필제 이제 도학시는 그러니까 시 자체를 전필제 시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뭐 이렇게 읽어봤는데 뭐 깊은 의미를 제가 어찌 다 알리오만은 읽을 때마다 이게 한꺼풀 벗겨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시경이지 뭐 사무소 아닙니까? 이미 그 자체가 다 도학시예요. 따로 무슨 구절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구절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 뭐 철학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 적용된 거 그런 거 굳이 안 뽑아도 됩니다. 그 자체로 읽으면 정화가 돼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전필제 연구소에서 그 가능했잖아요. 번역서는. 자, 그랬는데 이제 그러한 것 중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그 주자학을 이제 석사학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쉽게 말하면 철학적 방향 쪽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학위는 그걸로 받았다.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 뭐 또 큰 족적을 남기고 아주 큰 위대한 학자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저도 그냥 산야 초야에 헤매고 다니는 그런 야인 학자였습니다. 밖으로 나갈 생각을 다 접고 그렇게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론적으로 오묘한 경지에 도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제 오래 공부 쭉 했기 때문에 이제 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제 전필제 시를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그건 단순한 시가 아니라는 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뭐 그런 안목이 없이 보면 그냥 시겠죠. 그런데 또 다른 안목으로 보니까 또 그런 게 레이더에 뚝뚝 걸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 그것만 몇 개만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 소재를 이 가운데 보면 3장 전필제에 도학시 했죠. 여기서 보면 밑에 보면 도학의 주제를 우선에 이제 효제, 수심, 도체. 효제는 왜 집어넣었냐 하면은 전필제 선생 가문에 제가 아버지 강호 선생으로부터 해서 이 가문에는 효제가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거는 공자, 맹자, 주자, 역대 성인들이 가르치는 무시할 수 없는 너무나 들으면 에이 시시해 그러지만 시시하지만 이건 결코 녹록지 않는 실천하기도 어렵고 그 가치가 무엇보다 근본적인 거. 그 효제의 충신, 이게 효제 충신, 효제. 우리는 효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제에 대해서 뭐 얼편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려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한 거는 수심이라는 부분, 마음을 닦는다. 그래 저는 감히 이제 전필제는 심학이다. 즉 왕양명 같은 그런 심학이 아니고 마음 자체를 잘 관리하는 거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다. 그러니까 굳이 이 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 없죠. 이 마음 잘 닦고 마음에 체득하고 실현하면 되는 것이 이걸 어떻게 어느 문자로 드러낼 필요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필제가 이기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논술을 안 했다고 후인들이 이제 좀 뭐 논박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잘못된 건데 이미 깨닫고 체득하면 그걸 끝나는 거지. 무슨 그건 안 하고 무슨 구구절절 말이 많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자,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생각. 자, 도체의 체득. 이것도 뭡니까? 그 전필제 시에는 보면 뭐 연비, 여천, 의약, 우연 뭐 그런 용어가 시가 있어요. 그건 다 도가 천지에 드러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도체를 체득한다는 것은 뭐냐? 도를 체득한다. 천인합일. 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 이야기예요.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그럼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접근됐던 그런 자료는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 전필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학자라고 쫙 치부해보고 던져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전도. 이제 그 다음에 전도 사상에 터치를 하죠. 이 도를 어떻게 이 세상에 펼칠 것인가. 그야말로 처절하게 그렇게 조정에 그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게 때려 눌리 찍지 날마다 공격하지. 그 살살 달래가지고 저 사람들 속에서 또 살아남아서 제자들 빨리 수혈받아서 조정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물갈이를 서서히 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도 있고 또 각지에서 교육을 통해서 어떡합니까? 이 학문을 쭉 수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수오경 쭉 수학을 치면 오수오경이 되죠. 그러니까 수학 뭐 사석 오경 쭉 이 도를 이걸 통해서 또 그거는 껍데기가 아니라 그것은 외형적인 교육 방식이고 또 마음으로는 마음의 법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시안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지 저기 우리 저기 가면 생가터에 가면은 그 마루에 가보세요. 전심당 그 누가 그런지 모르지만 희한한 말귀를 걸어놔서 마음을 전하는 당, 마치 선사들이 신법을 전하는 거, 대대로 신법을 전한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전심당 그 마루에 가보세요. 저기 생가터 있죠. 그거 보십시오. 그거 진짜 그렇게 해놨어. 자,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벽이단. 여기서 이제 벽이단 사상은 유학에 있어 굉장히 이제 유학을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한 유학자들의 나름대로 자구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벽이단이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그에 대한 시도 뭐 들어 이제 보이고 그렇습니다.